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는 와, 저 뭐 뇌과학 박사가 아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다. 저 사람은 분명히 좋은 교육을 받고 저렇게 컸을 거다라고 하면 일단 어린 시절의 결론은 아니다. 똑똑한 아이로 키우려는 노력들 자체가 아이가 꼭 행복해지지는 않고 일단 부모도 그 과정에 있어서 꼭 행복하지만은 않다.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를 메타버스의 시대라고 얘기들 하죠. 매일 빠르게 변한 메타버스 시대에 부모 그리고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교육대기자TV에 간단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뇌과학 박사 장동선이고요. 사람들을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표로 지금은 다양한 강연, 책, 그리고 유튜버로도 시작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알쓸신잡에서 네. 과학적인 부분을 많이 쉽게 설명해 주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벌써 이제 4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알쓸신잡 시즌 2에 나왔었고요. 시즌 1이 정재승 교수님, 시즌 3가 김상욱 교수님, 제가 이제 중간에 낀 시즌 2의 과학 박사 장동선이었고요. 저희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보시는 채널인데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미래가 막연하다 보니까 막연함이 두려움으로 많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이 시기를 어떻게 우리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익스플로이트와 익스플로어 전략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조금 서론을 길게 하고 가져가면 제가 어떤 입장에서 이 미래 이야기나 익스플로러 이야기를 하는지,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는지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방랑자, 경계인의 삶을 살아왔어요.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네.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생긴 건 한국 사람이고 부모님들도 한국 분이고 집에서 한국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태어나서 보냈던 어린 시절은 이방인으로서의 경험을 하면서 보냈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초등학교 가야 되는 시기인데 네. 저는 한국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나랑 똑같이 까만 머리 까만 눈 하면은 더 편할 줄 알았어요. 근데 외국 살다 온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어렸을 때 거기서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튀고 달라 보이고 뭐 이 여러 가지 때문에 부딪혀서 힘들어했는데 그 당시가 또 뭐 저희가 얼추 비슷한 세대일 수 있는데 그렇죠. 사실 학교 제도가 이제 조금 개선의 여지가 많았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체벌. 그리고 뭐 촌지도 요구했죠. 뭐 이런 것들이 맞아요. 이제 과거에 한때 구조적인 그랬죠. 문제여서 그 당시에 이제 부모님이 갑자기 이런 학교 가지 마라 라고 하면서 홈스쿨링을 9년 동안 했어요. 초등학교 때요. 근데 초등학교는 국민학교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는 당시에 의무교육이니까 예.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시험 한 번 봐야 되고 졸업장은 땄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이제 혼자 공부하는 요즘 이야기하는 홈스쿨링을 그럼 그 당시에 그런 결정을 하시기에 부모님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머님은 아동교육 쪽에 이제 번역하고 교육 쪽에. 이런 걸 하셨고 아버님은 사회학, 청소년 사회학 전문가셔서 두 분이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 영역이었는데 아이를 교육에 가지고 큰 뜻이 실험을 많이 하셨죠. 국내 아마 오피셜 홈스쿨링은 제가 1호일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홈스쿨링을 거의 9년 가까이 해서 검정고시로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근데 그 사이에 재밌는 건 3년을 월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등학교 졸업할 때 이미 고등학교 정석을 보고 있어서 중학교 과정은 그냥 뭐 경기도 수석으로 바로 검정고시 졸업하고 넥스트 스텝을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바로 이제 15살에 대학교 가라 막 이런 조기 교육의 꿈을 가지고 부모님이 교육을 하시다가 집을 나가고 반항을 엄청 하다가 결국 3년 월반하고 속된 말로 3년 꼴고 재학년으로 다시 일반 고등학교로 가게 된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 중학교 때 이제 더 이상 홈스쿨링이 안 맞는다 한창 생각하셨나 봐요. 사춘기가 오던 시기인데 이게 뭐 세상이 네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뭐 아버님도 사기를 당하시고 경제적으로 뭐 완전 막 집 없이 저기 뭐 미군 기지 앞에 송탄, 평택 이런 데까지도 전전하고 다니고 뭐 하여튼 뭐 다들 겪으셨던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불안의 시기와 그 다음에 부모님이 또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면 싸우기도 많이 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뭐 모든 게 갖춰진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홈스쿨링이 아니다 보니까 또 사춘기고 뭐 엄청나게 싸우고 그러면 집을 나가서 막 2달씩 서울역에서 노숙자분들하고 박스 집 안내서 살기도 하고 정말요? 교회에서 주는 밥으로 이렇게 먹고 막 이렇게
그 생활도 잠깐 동안 하고. 뭐 근데 제가 하셨죠? 얼굴이 어렸을 때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중2 나이였는데 그때 대학생들이 PC 통신 한창 많이 하던 시기였어요.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중2인데 예. 대학교 2학년이라고 뻥치고 예. 대학생들 MT를 같이 다닌 거예요. 정말요? 막 채팅해서 네, 오프라인 번개도 하고 이제 정모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 청소년기를 지나셨어요? 3년, 네, 3년을 보내고 예. 다시 고등학교 1학년에 정상적으로 다른 아이들하고 일반고 입학을 해서 3년을 고1, 고2, 고3을 다니고 그리고 나서 수능 보고 나서 대학교를 한국으로 안 가고 독일로 갔던 케이스입니다. 다시 돌아온 학교는 어떠셨어요? 일단 예, 예. 또래들과 어울려서 사회 활동을 한다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그 외로우셨나 이전에는 9년 동안 이제 어쨌든 집에 혼자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만 어떤 소속감을 느끼는 그런 사회화의 과정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온라인으로 대부분 이렇게 예. 그런 사회생활을 하다가 가끔씩 오프라인으로 번개를 하거나 만났던.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갑자기 아하가 온 게 제가 요즘 이제 메타버스 시대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코로나가 이제 그 학교에 가지 않고 아이들이 맞아요. 원격으로 모임을 원격 수업을 하고 하고 있죠. 게임 속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하는 세상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미리 경험했었다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 아하처럼 왔던 그리고 경험이기도 해요. 그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있는 친구들. 그래서 마음은 Z세대라고 때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예. 좀 긴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보냈다기보다는 예. 굉장히 그러니까 나라도 독일과 한국과 나중에 이제 미국 생활까지 하면서 3대륙을 경험하면서 자라왔고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한 경험도 고1, 고2, 3은 고1부터 고3까지는 했지만 그 전까지의 시기는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익숙했던 생활을 했었고 예. 그리고 나서 대학교는 독일로. 그러니까 부모님은 막 이렇게 꼭 이렇게 부모님이 코스. 원하시던 삶은 이거예요. 그래. 뭐 수석으로 검정고시 졸업하고 있으니까 15살까지 쭉 가서 카이스트 입학하고 뭐 20대에 아예 박사까지 끝내는 막 이걸 어머님은 꿈꾸셨던 그런 삶이었는데 예. 이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엄마 말 잘 듣던 시기까지는 초등학교까지는. 되다가 이제 제 머리가 생기는 사춘기 때는 어머님 싫어하는 것만 다 집을 나갔지 뭐 공부 안 했지 형네들하고 뭐 MT 다녔지 뭐 이게 정말 부모 속 엄청 새기는 아이였다가 부모와의 관계가 많이 망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는 어머님이 제가 19살 때 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랬어요? 방황의 예. 시기가 끝나고 나중에 제가 제 길을 찾는 시기를 보지 못하고 정말 그 마음고생만 계속하고 하여튼 뭐 되게 안 좋은 시기에 제가 19살 때 이제 고3 끝나고 수능 끝나고쯤부터 이제 투병 생활 시작하셔서 돌아가셔서 어머님 돌아가시고 이제 다시 해외에 나가서 독일에서 공부를. 그 학사부터 시작한 것도 사실은 뭐 그런 계기가 있죠. 말하자면 그런 어두운 방황의 기억과 그 방황의 기억의 끝점에 어머님 돌아가시는 걸로 끝나는 예, 예. 그 스토리를 다 접고 이제 독일에서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자. 부모님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때 박사님께서 워낙 잘 흡수를 하다 보니까 교육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심과 꿈이 맞물려서 홈스쿨링을 하면서 그런 결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홈스쿨링의 결정의 초반은 제 결정은 아니었죠. 근데 뭐 학교에서 어쨌든 선생님이 체벌을 가하고 이게 완벽하지 않은 아이로서는 조금 불행함을 겪는 학교 시기였으니까 홈스쿨링을 받아들이고 잘 하긴 했는데 또 다른 예를 보면 제 여동생의 경우에는 홈스쿨링을 똑같이 시도했는데 또 마음처럼 안 됐어요. 왜냐면 공부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홈스쿨링을 여동생도요? 하려면 집에서 내가 공부를 좋아해서 혼자 배우는 아이는 홈스쿨링이 맞는데 엄마가 하나하나 다 머릿속에 넣어줘야 되는 아이는 홈스쿨링이 너무 힘든 거죠. 요즘에 홈스쿨링 관심 진짜 많으시거든요. 많으시죠. 예, 그래서 왜냐면 원격 수업 때문에 어차피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정리해서 말하면 이건 거예요. 예.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는 와, 저 뭐 뇌과학 박사가 아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다. 저 사람은 분명히 좋은 교육을 받고 저렇게 컸을 거다라고 하면 일단 어린 시절의 결론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만 놓고 잘 되지 않았냐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그 시기는 사실은 저희 둘 다 굉장히 괴로웠던 시기다라는 기억을 가지고 내 아이를 키운다면 이 아이가 똑똑하고 특별한 아이를 크고 싶어하는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지금 아이를 키우시잖아요. 그때마다 느끼는 건 아니야.
애들하고 잘 어울리고 남들만큼 하고 이 아이가 그래도 행복한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가 좀 더 큰 마음이다. 두 번째는 부모의 마음대로 아이는 가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시기건 방황을 하기는 한다. 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반항을 일찍 하고 싸움을 일찍 하고 그 방황을 좀 일찍 했던 케이스고 제 여동생은 되게 늦게 했어요. 하라는 거 다 하고 시키는 거 다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막 마음대로 잘 안 되다가 나중에 20대 30대 넘어서 아예 부모님하고 연을 끊어버리고 지금도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여동생이 됐거든요. 뭐 되게 오늘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많은 너무 얘기를 감사하네요. 예. 부모님의 플랜과 욕심대로 아이가 가지는 않는다 이걸 느끼고 있고 네. 저도 아이 키우면서 지금은 뭐 아이들이 어린 편이니까 네네. 최대한 많은 것들을 주고 잘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부모의 욕심과 아이의 어떤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큰 부딪힘과 상처 입음이 서로에게서 나타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아직 과학자로서 얘기 안 한 개인적인 경험에서 느낀 바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에게 받은 말이 아이의 스토리가 된다. 아이의 뇌에 남아서 평생에 걸친 스토리로 남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박사님께 뇌란 무엇입니까? 그때 이제 제가 드리는 답은 뇌는 이야기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정보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는가를 뇌는 선택해가지고 엮거든요.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뇌와 뇌가 연결이 되면서.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엮어서 이게 왜 이렇게 모이느냐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수없이 많은 어떤 물리적인 경험들과 기억들 뭐 이런 것들이 쌓이지만 우리 뇌에서 이거를 이제 기억하고 내 것으로 가져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걸 하나의 이야기로 엮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였어. 아, 이렇게 기억이 났어. 그래서 우리가 하루 동안 너무나 많은 거 보지만 결국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를 보면 하나의 이야기의 형태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떠한 스토리로 엮어서 어떤 이야기로 내가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사실 지금 미운오리 취급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백조가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스스로한테 해줄 수 있으면 예. 똑같은 아픈 경험이 내가 시간이 지나면 난 백조가 될 거야 믿고 있는 아이와 예. 나는 그냥 이렇게 무시받는 아이야 로만 느꼈던 아이가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스스로에게서 경험하는 것들을 내가 어떠한 이야기로 엮을 수 있는가에서 나오는 건데 예. 그러한 이야기를 엮을 수 있는 능력의 차이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 그렇게 내가 나의 이야기를 나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고 내가 나를 북돋을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던 또는 긍정적인 경험을 줬던 따뜻한 사람들의 기억이 이것을 품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도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가 그 하버드 행복연구라고 널리 알려진 80년에 걸쳐서 194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년까지 가는가를 봤을 때 따뜻한 부모와의 관계를 경험했던 아이가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따뜻한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했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사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데 있어서 예.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인은 어떻게 보면 단 하나의 요인은 나를 지탱해 줄 수 있고 나를 북돋아 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 이러한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관계. 네, 연결과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예, 예. 그 시작점은 누가 그런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회적 관계를 맺는 능력은 상처를 받았어도 딛고 일어날 줄 알고 누구한테 손을 내밀 줄 알고 연결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힘은 어렸을 때 내가 그런 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쉽게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회적 관계의 첫 번째는 부모와의 첫 번째 관계예요. 부모죠. 그리고 물론 아, 부모와의 관계가 실패했어도 나중에 선생님으로부터 또는 동료로부터 친구로부터 그런 따뜻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네네. 나중에 그런 걸 배울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게 돼요. 네. 부모와의 관계가 나빴다고 평생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처음에 내가 몇백 미터건 조금 앞서서 시작할 수 있는 나의 힘이 되는 거는 부모와의 따뜻한 관계, 믿음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 내 안에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된다. 아이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갭이 있으면 네. 이게 반드시 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네. 그 갈등은 아이와 부모한테 각각 상처가 될 수 있다. 상처가 될수 이게 있죠. 뇌과학적으로도 부모한테 얘기 들었던 거를 아이가 아이의 뇌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 아이의 뇌에 반영이 되는 형식으로 실험 결과를 말씀해 주신 세바시 얘기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일단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빠르게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일정 시기까지는 나와 타인의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와 부모의 분리가 처음엔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아이가 크다가 어느 순간 나와 타인이 다르다는 발견을 해요. 그 단계를 넘어서고 나서야 남이 없어도 내가 나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자아라는 거.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그러면 남들이 나를 보는 걸 넘어서서 나는 나를 어떻게 보지? 난 누구지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이게 이제 10대 내내 진행이 쭉 되면서 그렇겠죠. 사실은 찾아가는 어른이 과정이죠. 되고 나서도 예. 20대까지도 계속해서 나라는 존재를 찾아 나가는 건데 예. 이때 이제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전략이 있는데 이제 만난 거예요. 처음 질문이 만나 여기서 만나나요? 네, 우리가 이제 익스플로이트, 익스플로러의 아, 두 맞아요. 전략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익스플로러, 익스플로이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답이 어딘가 책에 쓰여 있어. 네. 이 책만 달달 외워서 공부하면 시험 잘 보고 인생 성공할 수 있어. 예. 이게 익스플로이터의 전략이에요. 익스플로이트라는 건 가지고 있는 걸 최대한 쥐어짜내라. 예. 이게 내가 농사 어떻게 짓는지 알면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이 들게 해서 수확을 하고 추수를 하고 이걸 팔아서 내가 부자 되면 되지. 이 전략이 익스플로이터고. 그런데 그 반대편에 뭐가 있냐? 책에 안 써 있는 건 어떻게 공부하지? 그리고 내가 코딩을 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하는 걸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고리즘이 스스로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이게 모험, 탐험, 그러니까 익스플로러를 해야 되는 거죠. 익스플로이트와 익스플로어 전략으로 있었을 때 이런 그러니까 상황이죠. 이제 이 둘 중에서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게 예. 100% 어느 한쪽으로 가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이 둘 중에서 내가 익스플로이트를 얼마나 하고 익스플로어를 얼마나 하냐. 예. 그 가진 거 안에서 경작을 얼마나 하고 새로운 것을 탐험을 얼마나 하냐. 이 전략을 잘 세워야 예. 기업이 망하지 않고 예. 이 프로그램이 쓸모없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고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아이가 바뀌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게 예. 경작과 탐험, 익스플로이트와 익스플로러 사이에서 얼마만큼의 밸런스로 어떻게 전략을 배분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 트레이드오프의 문제다. 이 판단의 기준에는 지금의 변화, 지금 사회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네. 내가 쭉 잘 보고서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냐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냐. 내가 만약 지금 당장 모든 차를 다 배터리 차로 만든다. 네. 모두 다 전기차만 생산한다. 근데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그럼 이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없잖아. 일론 머스크도 지금은 너무나 멋지고 세계 최고의 부호지만 회사가 망할 뻔한 위기가 여러 번 있었고 10년 동안 겨우 연명해 오면서 뻥쟁이 뭐 말도 안 되는 거를 말하는 사기꾼 이런 소리를 다 들으면서 아니야 정말 미래는 이렇게 바뀌게 되고 전기차의 미래가 올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도 바꿔놓고 내가 그 기간 동안 어떻게든 버텨서 이제 요즘 전문어로 말하죠 존버 해서 존버. 네, 어떻게든 버텨서 성공시켜서 이제 세상이 정말 바뀌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에 올인한 전략이 들어온 거지만 일반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가 매년 벌어들이는 수익이 다 내연기관 차에서 오는데 하루아침에 다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바뀔 때 내가 또 이 차만 만들다가는 새로운 차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비를 안 하면. 내가 10년 전부터 얼마나 여기에 투자를 해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익스플로러 전략을 가져갔던 기업들이 지금 잘 되는 거고 거기에 전혀 준비 안 하고 지금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했을 땐 세상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예전에 스마트폰이 왔을 때도 망한 기업들이 여럿 있죠. 모토로라, 노키아 이런 기업처럼 기존의 경작자의 전략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지금같이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익스플로어 전략을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예. 어디 가서 지금 강연을 할 수 있고 제 얘기를 여러분이 들어주시고 계신 그 이유는 그렇죠. 당황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행복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방황을 하고 뭐 독일, 미국, 한국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보고 온라인에서 일찌감치부터 내 모든 사회생활을 온라인으로 배우고 이 생활을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운 좋게 지금 바뀌고 있는 세상 안에서 예전에 나의 방황했던 탐험했던 이 어떤 경험들이 지금은 조금 쓸모 있어진 경험들이 됐으니까 누가 들어주시는 거고. 예. 근데 만약 세상이 어쨌든 의사 변호사가 다 성공하고 이렇게 갑자기 메타버스 같은 어려운 개념 안 나오고 인공지능으로 가는 세상이 아니고 이게 아니라 그냥 정말 100년 동안 쭉 가는 바뀌지 않는 세상이었다고 한다면 이상한 놈인 거죠. 부적응자인 거죠. 예. 생각보다 빨리 변하는 것 같다. 이 판단이 내려졌으면 불안하더라도 내 아이가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혼자 어디 가서도 살아남는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뻘짓도 하고 좀 강인한 어떤 탐험가로서의 그런 스킬들을 내가 줘야 되겠다라는 교육 전략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예. 그게 아니라 부모님 생각에 그래도 10년 후에도 수능 볼 거야. 10년 후에도 서울대 가서 의대 갔는데 의사가 망하라고 아니야. 의사가 되면 무조건 성공해. 이것도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이거를 내가 맞다라고 믿으면 아이를 학원도 보내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시험도 잘 봐야 되고 여전히 기존의 공식이 맞는 기존의 공식 안에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워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 들어서 부모님들이 익스플로어 전략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거 보니 미래가 많이 변하고 있고 여기에 좀 유연한 탐험가의 아이로 키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분열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분열돼. 왜냐하면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집안 안에서도 저 아내와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요. 아내의 경우에는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을 분리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거를 우리가 치고 나가서 한다고 이 아이가 행복하겠냐? 이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겠냐? 근데 제 개인 경험이 있으니까 예. 여기 부정을 못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이가 학원을 가고 공부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빠지만 예. 근데 주변의 아이들이 다 하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안 하면 친구 사귀는 데 있어서 친구 관계나 사회성에 있어서 아이가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라고 하면 그래 나 어렸을 때 되게 외로웠고 힘들었고 친구들이 되게 그리웠던 아이였어. 그러면 그래 그 어렸을 때 나의 고생을 아이에게 시키는 것이 맞는 답이다라고 저도 강력하게 말하기 어려운 거죠. 맞아요. 양가 감정이 있죠. 부모님 있죠.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답은 없다. 그렇지만 부모님들께서 선택을 해야 된다. 아마 부모님들의 마음이 분열되어 있다고 생각되어 있는 게 머리로는 그래 탐험가로 키워야지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세상이 변하니까. 근데 마음속의 불안감은 그래도 기존에 뭐 이 문제집도 풀어야 되고 시험은 잘 봐야지. 예. 이거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불안감이 또 있으시겠죠. 그리고 박사님 그거의 가장 큰 이유가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거에 너무 익숙한데 우리 아이는 달라진 세상에 살 것 같아. 그렇지만 나는 이 분야를 잘 몰라. 나는 여기에 또 익숙해. 이러다 보니까. 정확합니다. 우리의 뇌는 내 경험을 기반으로 상대를 판단하게 돼 있어요. 예. 세대 차이가 나고 우리가 다른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다른 성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 사람, 타문화의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경험해온 이 풀 안에서 뇌는 판단하고 이게 맞는 거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라는 선택과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살아왔던 세상 안에서는 이게 맞는 건데 하루아침에 이게 변할까? 설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예. 솔직하게 말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저도 계속 유혹을 받고 있는 게 아니 해외 박사까지 하고 20년 동안 뇌과학을 공부했으면 어디 가가지고 좋은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지. 왜 유튜버를 하고 왜 방송에 나오고 딴따라를 하고 저렇게 없어 보이는 행동을 하냐 이런 얘기들을 저를 기점으로 윗세대 분들은 다 하세요. 정말요? 네. 지금의 선택에 네. 박사님이 어린 시절 10대의 그 경험들이 많이 네. 녹아들어 있나요? 많이 녹아들어 많이 있죠. 녹아들어 있어요. 많이 녹아들어 있는 거는 저는 탐험가의 유전자를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유전적인 영향이 그 있나요? 경험도 하고 있고 그래요. 이게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운명의 과학을 썼던 한나 크리틀로우 교수님, 케임브리지 대학교 이 경우에는 탐험가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중에 도파민 수용체라고 하는 말하자면 우리가 보상 호르몬이라고 부르죠. 공부를 잘했을 때, 칭찬을 받았을 때, 돈을 벌었을 때 우리 기쁨을 느끼게 만드는 게 도파민인데 이 도파민 수용체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게 되면 어떤 보상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그러한 타고난 기질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탐험가의 기질과 ADHD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기질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라고 이분은 강의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아 진짜요?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탐험가는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ADHD를 가지고 있었을 거다라고 가끔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의 일을 시작하고 끝낸 게 없어요. 제다를 그리다 끝까지 미켈란젤로는 완성하고 막 벽화 완성했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엄청난 천재가 엄청나게 많은 업적들을 남겼지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끝마친 게 거의 없이 동시에 막 10개씩 벌려놨다가 그중에서 마친 건 몇 개 안 되는 걸로 유명했어요. 아마 지금 정신과에 가거나 아니면은 이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는다면 저는 거의 90% 이상 ADHD 판정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야말로 새로운 지평을 많이 열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해보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탐험가의 기질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데 우리 시대에서는 이게 그냥 딱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레이블을 붙이는 거예요. 너는 ADHD야. 사실요. 특별한 능력과 문제는 종이 한 장 차이고요. 이게 한 끗 문제다 아니다 비정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안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느냐 아니냐로 나뉘어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드냐. 크게 봤을 땐 사회가 만들고요. 예. 더 들어갔을 때는 지금의 어떤 입시 제도와 시스템과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성공하느냐라고 하는 사회의 성공 기준이 만드는 거고요. 그 안에서 더 작게 보면 부모님이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의 어머님하고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셨어요. 그분은 본인이 탐험가라는 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이었어요. 메이 머스크,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킬런발 머스크를 키웠던 그 어머님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도 또 탐험가의 피를 타고 나서 칼라리 사막을 다니면서 아이가 뱀 잡아였어요 이러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잘했다 이러면서 아이가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그냥 아이를 내모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로 보면 무책임한 부모 소리를 들었을 부모고 그러한 비판도 실제로 이 인터뷰나 책이 나오고 나서 자주 받았던 분이지만 메이 머스크는 그런 탐험가 부모 밑에서 자랐고 본인도 자기 아이들을 그래 너의 길을 걸어야지. 아무리 이상하다 소리를 들어도 너의 길을 찾아야지라고 믿어주는 부모가 된 거고 그 아이도 처음에 창업하겠다라고 했을 때 막 이상한 아이라는 소리, 이상한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엄청나게 들었지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되기에 필요했던 조건은 부모의 믿음과 그 탐험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경험친 거죠. 부모의 믿음. 그래 이걸 감수하세요. 그래야 머스크가 나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아이가 탐험가가 됩니다. 이 얘기는 솔직히 못 드리겠어요. 예. 이건 함부로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못 돼요.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미래 세상에는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용기를 가진 어머님 아버님들끼리 모여서 그래 조금이라도 그래 이건 필요하다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 북돋움, 용기 주는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아이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사회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 어렸을 때보다는 머스크가 어렸을 때보다는 사회나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들이는 쪽으로 변한 것 같기는 해요. 이번에 AI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 책을 내셨는데요. 이 책에서 미래에 대한 많은 시나리오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만약에 제가 가짜 선지자나 예언자라고 한다면 저를 믿으세요. 세상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과학자로서 그리고 그러한 예언들을 믿지 않는 입장에서는 사실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미래를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어떨 때는 미래를 바꾸는 게 어렵지만 지금처럼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그러니까 판이 바뀌는 시기에는 그 더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나만의 미래를 또는 내 아이의 미래를 내가 스스로 영향을 끼쳐서 좀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시기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이 그런 시기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알아왔던 세상에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 새로운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공존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인공지능의 관계와 공존하는 세상. 일단은 새로 나오는 기술들에 대해서 따라가고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고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다 또는 내가 뭐 이걸 잘 모른다 그럼 어렵더라도 다른 이런 관심을 가지는 분들하고 한번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디지털 세상에 같이 들어간. 네. 그리고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랑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에 AI와 메타버스와 이 많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시기에 더 중요해지는 게 사막 탐험 혼자 못해요. 죽어요. 동료들과 함께 해야 돼요.
같이. 그래서 커뮤니티와 실제 나랑 마음이 맞고 니즈가 맞고 통하는 이 사람들의 모임, 커뮤니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세상이 올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면은 다른 부모님들하고 모여서 배우거나 이걸 해보는 그런 그룹들이나 커뮤니티 형성들이 되게 중요할 거고요. 요즘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에도 제일 중요해지는 능력이 뻔뻔하게 누구한테 저 모르는데 가르쳐 줄래요?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 우리 이런 거 같이 해볼까? 라고 어떤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만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성의 능력이 앞으로 미래 리더십에 있어서 훨씬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코딩 교육만 하고 혼자 내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미래에 대한 준비가 더 잘 돼 있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모르는 거를 어디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내가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과는 어떻게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되게 창의적으로 그런 연결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키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시대는 더. 앞으로 시대에. 네, 오늘 장동선 박사님 말씀이 미래의 자녀 교육을 놓고 고민하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